물리학 2 4장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좌표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네요. 자, 좌표라는 거는 공간상의 점을 숫자로 표시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한 점을 기준을 잡아서 숫자로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을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상의 점이 있을 때,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러면 좌표라는 걸 하나 잡아주고 얘를 원점을 하나 잡아줍니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원점을 잡아주고 여기 있는 점을 숫자로 나타내는데, 수직인 수선을 꺼가지고 이 수직인 수선에 수선을 내렸을 때 대응되는 값들을 나타내는 걸 직교좌표계라 그러고, 이 길이가 r이고 x 플러스 x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그럴 때 r과 세타로 나타냈을 때 이를 극좌표계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직교좌표계나 극좌표계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좌표는 공간상의 점을 우리가 숫자로 대응을 시켜서 표시해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좌표계는 직교좌표계나 극좌표계를 사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는 관성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관성좌표계는 극좌표계나 직교좌표 같이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고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만족해 주는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 좌표계가 있어야 되고, 기준 좌표계에서 보기에 관성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좌표계는 기준 좌표계하고 관성의 법칙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F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준 좌표계가 있을 때 기준 좌표계에 비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관성 좌표계다. 그러면 관성 좌표계가 있으면 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모두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좌표계와 관성 좌표계 두 개 사이에는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속 좌표계가 있겠죠. 이제 가속 좌표계는 좀 더 복잡한 게, 우리가 가속되는 기준의 좌표계에 비해서 가속되는 좌표계에 있다 그러면 이게 뉴턴의 이 법칙은 F는 ma만큼의 가속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운동 법칙이 달라지겠죠, 그죠? 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원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뉴턴의 제2법칙이 뉴턴의 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만족하지 않고 뉴턴의 2법칙을 만족해야겠죠. F는 ma라는 어떤 힘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좌표계를 가속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관성력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런 가속 좌표계가 있을 때 이 가속 좌표계는 가속이 되니까 F는 ma라는 힘이 어딘가에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 힘이라는 게 실제 기준계에서 보면 외부에서 작용해 가지고 얘를 당기는 힘인데, 우리가 바깥쪽에서 보면 얘가 기준계고 이 안쪽이 가속 좌표계라고 보면, 기준계에서 보면 이 가속 좌표계 전체가 가속도 a만큼으로 가속되고 있는데, 이 가속 좌표계 안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어떤 질량 m이란 물체를 보면 얘가 이 뒤쪽으로 a만큼 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봤을 때는 그러면 ma만큼의 힘이 얘한테 작용을 하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성력이라고 불러요. 실제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실에 질량 m이 물체가 매달려 있는 걸 보면, 안쪽에서 보면 얘가 t만큼의 장력이 있을 거고 mg만큼의 힘이 작용할 텐데, 그러면 다른 힘이 있어야지 얘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얘가 정지한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생기는데 얘가 T라는 장력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F 관성력이라는 게 있어야지 얘가 평형을 이루죠. 그래서 T 플러스 mg 플러스 F 관성력을 해주면 얘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겠죠. 버스 안에서 보면. 그래서 이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근데 관성력은 실제 우리가 뭐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그런 힘이 아니고 가상의 힘이 되겠죠. 요 개 전체가 가속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얘한테는 안쪽에서 볼 때는 가상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걸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근데 버스 안에서 본 거고 버스 바깥쪽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실 T가 있겠죠? 실의 장력 T가 있고 우리가 이걸 밖에서 보고 있어요. 밖에서 얘를 보고 있으면 T 플러스 mg를 해준 게 얘가 밖에서 보면 이쪽으로 A로 가속도가 가지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냥 T 플러스 mg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 F가 작용하고 얘가 MA만큼의 힘을 작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속좌표계 안에서 볼 때는 힘의 평형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깥쪽에서 볼 때는 가속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관찰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스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 두 번째선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관찰을 해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자, 우선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도 A만큼이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질량 M인 물체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게 mg고 여기에 용수철이 당기는 힘 fk가 있겠죠. 근데 위쪽으로 가속이 되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얘가 ma만큼으로 위쪽으로 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fk 플러스 mg가 a만큼의 가속도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m이 물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볼 때는 가속하지 않고 얘가 정지한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fk가 있고 얘가 mg가 있을 텐데 이 아래쪽으로 F 관성력이라는 게 하나 원래 정지했을 때하고 다르게 F 관성력이 하나 생겨가지고 F 탄성력 플러스 F 관성력 플러스 F mg를 해주면 얘가 0이 되는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이 F 관성력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힘인데 가상적인 힘이죠. 이 엘리베이터가 통째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가상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엘리베이터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게 이 개가 가속도 A로 운동을 하면 개 안에서 관찰할 때는 관성력이 마이너스 MA로 그러니까 A하고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 것 같이 관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다가 위쪽으로 갑자기 출발했어요.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나죠. 그때는 이제 이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이면 이 안에서 관성력의 방향은 F는 마이너스 MA로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는다고 느껴져요. 앞쪽에서 이 버스에서도 봐서도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속되어 있으니까 관성력은 왼쪽으로 안쪽에서 봤을 때는 얘가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고 있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MA만큼의 관성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등속 원운동하는 버스를 생각해 보면 버스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버스 안에 위에다가 또 질량 M의 물체를 달아 놓으면 버스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실의 장력 T가 있고 얘한테는 mg만큼의 힘이 있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버스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 얘가 안쪽으로 구심력을 가지고 등속원 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겠죠. 이 진자 자체가. 그래서 T 플러스 mg를 해주면 얘가 F가 되고 얘가 등속원 운동하는 등가속도 등속원 운동을 하는 구심가속도를 갖겠죠. 그래서 이때에 미치는 힘은 요 센터 방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버스 안에서 보게 되면 매달려 있는 놈이 요렇게 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t가 작용할 텐데, 그러면 이 바깥쪽 방향으로 F 관성력이 작용하는 것 같이 안쪽에서 보면 정지해 있다가 얘가 회전 운동을 하니까 바깥쪽으로 좀 밀려났어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관성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mg 플러스 t 플러스 F 관성력을 하면 0이 되는 이런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안쪽에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상적인 힘을 우리가 실제 구심력하고 힘은 같아야 되죠. 얘는 첫 번째 보인 거는 구심력이고 두 번째 보인 거는 구심력에 반대되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쪽에서 지켜봤을 때는 원심력을 느끼게 된다. 근데 외부에서 기준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얘의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힘의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등가 원리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등가 원리라는 것은 같은 가치가 있다, 같은 값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선이 지구에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우주에서 가속하면서 날아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돌을 던진다든지 빛을 쬐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표면에 서 있어요. 지구 지표면에 서 있으면 이렇게 휜다는 거는 중력 때문에 당연히 휘지겠죠, 그죠? 근데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똑같이 가속도 크기가 g만큼 앞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래쪽으로 가속도 g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얘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얘가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 관성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등가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제 얘가 힘이 원천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등가 원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를 운동을 하는데 그 등속도가 거의 빛의 속력에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하는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속하는 좌표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힘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서 좌표계에 우리가 이제 좌표계 자체가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 안에 있다든지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그 가속 우리가 만든 좌표계 자체가 기준 좌표계에 비해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제 그럴 때 적용되는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 그러고, 얘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한 10년 후에 나온
중력을 넣어서 만든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력에 의한 이론이다. 중력에 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관성 질량은 관성에 의한 질량이에요. 우리가 힘을 줘서 가속도 A를 만들면 M은 A분의 F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관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게 관성 질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력 질량은, 중력은 이제 힘이죠. 힘이 있을 때 G라 그러는 가속도가 있으면 F는 mg만큼이 되고, 보통 이게 우리가 무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무게를 측정했을 때 mg만큼이 될 텐데, 이때 측정되는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두 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똑같다. 앞으로는 이제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공간의 휘어짐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 있네요. 이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거 물리라는 게, 우리가 물리의 탐구 영역이 뭐였죠? 물리의 탐구 영역은 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런 힘을 받아서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 상태를 바뀌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물리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뉴턴이 가장 크게 한 업적이 이제 만유인력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천체라든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걸 기술할 수 있다는 걸 만들어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힘이라는 게 참 모호한 개념이긴 해요, 그죠? 당기고 있다는 거, 뭐가 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걸 이제 당긴다기보다는 기하학적인 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그때 그 전까지는 시간은 별개, 절대적인 시간, 공간도 절대적인 공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붙어 있고, 그걸 시공간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걔가 주위에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빛도 휘고 뭐 다른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과 이제 그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중력 이론을 새롭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시공간의 휘어짐이다. 그래서 이 시공간이 휘어진 걸에 그런 공간에서 운동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기존에 믿었던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량하고 중력의 관계를 보면,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도 커지고 시공간의 휘어짐도 커진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시공간의 휘어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 거하고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태양 주위가 훨씬 시공간의 휘어짐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왜곡이 크겠죠. 똑같은 별이라도 태양이 있고 태양보다 더 무거운 별들이 있겠죠. 그런 별들에 대해서는 또 시공간의 휘어짐이 훨씬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잘 믿질 않았죠. 증거가 나와야지 믿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뭐 증거로는 수성의 세차 운동을 뉴턴의 법칙으로는 오차가 꽤 컸는데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빛이 휘는 현상. 그 전까지는 빛이 휜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죠?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실험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일식 때 빛이,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우리가 태양에 가려서 이 뒤에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겠죠. 근데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서, 얘가 휘어져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태양 뒤에 있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회절된 빛 같이. 근데 이제 직진하기 때문에 얘는 회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빛이죠. 그래서 이런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실제 실험적으로 관측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실험이 되죠. 일식 때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얘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있으면, 중력이라는 표현은 좀 이제 이상해진 거죠, 그죠? 시공간의 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간의 휘어짐이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죠. 질량이 큰 형체 행성일수록 옆에 시공간을 많이 휘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공간이 휘게 돼가지고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인공위성이 돌고 있죠. 그 인공위성에서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그러니까 태양만큼 아니라도 미세하게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 주위에서도 시공간이 휘어져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속 운동을 하니까 얘가 시간이 더 늦게 가요, 위쪽에서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는 이 시간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지표면하고 다르게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지표면하고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면서 가야 되고, 또 이제 중력파라는 게 있죠. 이게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마치 음파와 같이 중력이 이렇게 주위로 퍼져나가죠. 근데 중력이 안정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 있다가 만약에 두 별이 부딪혔어요. 엄청나게 큰 질량의 별들이 부딪히면 그 주위에 시공간이 다시 왜곡되면서 얘가, 여러분들 구슬이 두 개 빵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두 개가 웅웅웅 하면서 소리도 나고 옆으로 뭐가 퍼져나가고 우리 손이 떨리게 되죠. 우리가 두 손에 잡고 구슬을 딱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면 막 우리가 진동을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이 엄청나게 큰 질량의 별들이 두 개가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면 얘네들 때문에 그 주위에 시공간이 진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충돌할 때 시공간 왜곡이 생기는 게 바깥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걸 중력파라 그래요. 그래서 중력파는 중력 자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력파를 검출함으로써 뭐 별들의 폭발이라든지, 그러면 폭발하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시공간이 왜곡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중력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 왜곡됐기 때문에 중력이 있으면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휜다든지 중력파를 검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중력 렌즈가 나와 있네요. 렌즈는 빛을 퍼지게도 해주고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걸 렌즈라 그러죠. 그래서 렌즈는 빛의 경로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중력이 있다는 얘기는 질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걔가 렌즈의 역할을 해서 빛이 휘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빛에 휘어지는 걸 실제는 관찰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우리가 있는 세상은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고 실험을 좀 해보면, 자, 가속하는 우주선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주선이 있는데 얘가 가속을 하고 있어요. 가속도 A로. 그러면 여기서 빛을 쏘면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안쪽에서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이 휘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요 바깥에서 보면 빛이 어떻게 보여요?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안쪽에 이게 가속도 하는 관성좌표계, 아니, 가속좌표계에서 보면 얘가 빛이 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다음에 중력장에서 있는 우주선도 얘하고 똑같겠죠. 중력장이 있으면 등가 원리를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중력장에서 빛을 이쪽으로 쏘면 빛이 아래쪽으로 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이제 공간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력장 안에서도 우리가 시공간이 휘어져서 빛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 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다. 실제는 이제 우리가 있는 스케일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지구의 질량이 작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빛이 휘는 걸 관측하려면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뭐 관측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갈 때 빛이 당연히 직진을 하니까 옆으로 휘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죠? 근데 우주선이 나가는 거하고 밑에 우리가 얘가 정지해 있고 중력이 작용하는 거하고 두 개가 등가 원리로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구별을 못해요. 등가 원리로 똑같기 때문에 중력장에서도 얘가 이렇게 휘는 것 같이 보일 거다. 그래서 얘를 중력 효과라고, 등가 원리에 의해서 빛이 지구상에서도 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배울 중력 렌즈라는 게 있죠. 자, 중력 렌즈는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게 중력 렌즈인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지구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뭐 태양이라든지 어떤 큰 놈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행성이 빛을 내면 우리가 이 빛을 지구에서는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얘가 온 빛이 원래는 직진을 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얘가 요 행성이 엄청 무거워. 그러면 여기서 휘어져서 우리가 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구에서 보면 얘가 어디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관측할 때는 이 일직선상에 여기에 어디에 이 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근데 이 별이 이쪽으로 온 빛은 또 여기서 지구에 또 보이겠죠. 그러면 이 별은 여기 있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별이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뭐 십자가처럼 이렇게 네 군데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 가려진 행성 주위로 이렇게 띠가 반지나 이렇게 띠같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이걸 아인슈타인 십자가, 뒤에 걸 아인슈타인 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십자가, 아인슈타인 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력 렌즈의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있죠. 자, 블랙홀은 검은 구멍이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천체가 있을 때 여기에서 지표면에서 얘의 중력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탈출하는 속도를 탈출 속도라 그랬죠. 이 탈출 속도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는 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반지름을 R이라 그럴 때 R분의 GMM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탈출 속도 V는 루트 R분의 2GM이 되니까 얘는 R분의 M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 큰 속도로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얘는 요 행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선에 가려면 최소한 지구에서의 탈출 속도는 한 11.2km/s니까 이것보다는 큰 속력으로 출발을 해야지 지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의 속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빛의 속력을 C라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s가 되겠죠? 근데 탈출 속도가 루트 R분의 2gm인데 얘가 C보다 더 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인데 빛보다 더 빨라야지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도 여기를 탈출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질량이 엄청 크고 반지름이 작은 행성의 우리가 빛도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걔를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으면 블랙홀에서는 빛도 그 행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블랙홀은 질량이 아주 큰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중력이 엄청 커가지고 빛이 탈출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블랙홀이 있으면 시간 지연이 생긴다 그러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 가면 시간이 멈추는 곳이 생겼죠. 얘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블랙홀이 있으면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간도 멈춰지는 것 같이 그런 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블랙홀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밀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항성이라는 거는 우리 별을 얘기하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걸 항성이라고 그러죠. 항성의 밀도 변화에 따라서 시공간의 이제 별이 진화를 하면서 밀도가 더 커지면서 이제 나중에 진화 마지막 단계 밀도가 엄청 커져가지고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보통 이제 항성 주기가 있으면 이제 얘를 이런 표시를 많이 해줘. 자,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항성의 밀도가 커져요. 그러면 얘가 밀도가 커진다는 것은 부피가 줄어들고 질량이 커지는 경우죠. 근데 이제 질량이 더 커지려면 외부에서 뭐가 와야 되니까 질량은 커지지 않고 얘네들이 밀도가 커지죠. 반지름이 줄어들면서 이제 밀도가 커지면 얘 반지름이 있다만 했던 게 이제 요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공간 왜곡이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엄청나게 작은 데다가 엄청난 질량이 모여 있으면 이제 이 정도로 시공간 왜곡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공간 왜곡이 많이 돼서 블랙홀과 같이 된다. 그래서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랙홀의 형성은 태양이나 이런 항성들이 에너지를 내놓는 거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별들이 에너지를 다 소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면 초신성이 돼서 슈퍼노바라는 초신성이 돼서 폭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진화 과정이 이제 남은 질량들이 계속 안쪽으로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엄청나게 크게 모이게 얘가 폭발을 하면 잔해물들이 다 퍼져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모여들면서 이제 질량이 큰 애들이 뭉치게 되니까 또 중력이 더 커지니까 또 더 못 빠져나가게 또 뭉치게 되고 또 뭉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작은 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밀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가 이제 블랙홀을 형성하는 거다.
그래서 블랙홀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같은 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한다든지 뭐 공간이 어느 정도이고 시간 지연은 중력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은 우리가 지금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정성적으로 중력 렌즈는 어떤 거고 관성력은 어떤 거고 그리고 등가 원리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블랙홀에서 이제 탈출 속도가 뭐 빛의 속도보다 더 커지면 블랙홀이 생성되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커져서 빛이 나오지 못해서 블랙홀이 같이 어둡게 보인다. 이런 이제 정성적인 걸 좀 알고 있으면 이쪽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이제 수능이라든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굉장히 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